일단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사무실 재배치를 하면서 캐비넷을 옮기다가 무거워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네. 잭팟이 터졌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제 파쇄기 뭐 열몇 대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밤낮으로 파쇄하고 있고 기록물들은 이관하고 나머지는 뭐 서버는 디가우징하고 그래서 철저히 다 털어버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 그 제일 궁금합니다. 특검이 예. 압수수색 그때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어떤 예. 사람들은 아니 다 치웠을 건데 들어가지고 뭘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을 거다. 그거 뭐라고 들어갔냐 그럴 때 저는 아니 낙곡이 있다. 낙곡이. 그것만 주워도 쏠찬다라고 했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어떻게 그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캐비넷만 다 열어봐도 네. 당연히 그 안에 문서들은 다 꺼내서 분쇄하면 될 텐데 그게 구조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어디 꼭꼭 숨겨져 있는 캐비넷 여기 발견된 문건의 작성 시점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이라고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대략 1년 정도. 예. 예. 누군가 1년 정도 쓴 캐비넷인 거죠. 그러니까 예. 2015년 6월 이후에 작성된 문건이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는 2015년 6월까지만 누군가가 그 캐비넷을 사용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그 캐비넷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로 뒤집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보직이 변경됐거나 관뒀거나 뭐 자리가 이동됐거나.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쓰지 않는 캐비넷으로 돼가지고 그 사무실 내에서도 저 뒤쪽으로 좀 밀려났을 거고.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을 거고. 작년에 참 올해 그 청와대 그 정권 교체가 될 때 예. 치울 때도 그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책상 자기 캐비넷만 신경 썼지. 남의 거니까. 자기 게 아니면 안 열어보겠죠.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보통 지시가 자기 거는 다 깨끗이 해라. 그렇게 지시가 가니까요. 그렇죠. 남의 네. 것을 함부로 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던 그 사람이 쓰던 캐비넷 2015년 6월까지 그 사람이 하여튼 보직 변경이든 뭐 사직이든 어쨌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캐비넷.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예. 큽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일 크죠. 청와대 제일 커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민정 1, 민정 2 두 개 비서관실이 쓰던 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민정비서관으로 퉁쳤거든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합쳐졌고. 예, 예. 근데 민정 1은 이제 민심팀으로 되고 민정 2는 사정팀으로 됐는데 예. 민심팀과 사정팀 사이에는 간율이 격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심팀, 사정팀 이렇게 각자 좀 한 비서관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굉장히 그 정원을 다 안 채우고 짧게 가느라고 반만 썼군요. 말하자면. 반만 썼죠. 격벽 안쪽. 그러니까 저 민심팀 쪽만 쓰고 사정팀은 저 비서관하고 좀 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까운 쪽만 쓰다가 최근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다시 자리를 재배치하다가 이제 그 가구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뒤져보면 뭐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라도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낙곡은 항상 있으니까. 그래요? 예.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그때 압수수색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리 치워도 낙곡은 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큰 덩어리가 나왔어요. 몇 명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대략 합치면 민정사정 합치면 민정사정 합쳐서 한 50명 가까이? 50명이요? 예. 엄청 크네요. 제일 커요. 다른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실 이 정도 되면 얼마납니까? 경제수석실에 예를 들어 뭐 저 경제비서관, 중기비서관, 뭐 해양수산비서관 이런 데는 비서관 하나, 선임 하나, 행정관 둘이 또 저 행정요원 하나 그렇게 한 4-5명. 야,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민정수석실은. 예. 저희가 고담으로 컸고
사정비서관실. 아니 공직. 공직. 예. 기강비서관. 예.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군요. 이게 그러면 다른 50명. 예. 다른 부처의 10배, 다른 수석실의 몇 배는 되네요. 수석실이 아니고 비서관실, 개별 비서관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 밑에 비서관실이 4개가 있잖아요. 야, 그죠? 민정수석이 힘이 세군요. 그러니까 우병우 비추어 보자면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더 축소됐다고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힘이 굉장히 막강했네요. 많은 인원들을 다뤘네요. 일단 병사로 보면 엄청 많죠. 네. 그렇군요. 이게 인수인계, 그러니까 우병우, 최재경, 조대환 이렇게 급하게 민정수석이 짧은 기간에 3번이나 바꿨잖아요. 네. 그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이 해석도 가능하죠. 어차피 이 마지막에 다 확인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수석, 조대환 수석 때죠. 예. 예. 그 뭐 최재경 수석이야 들어가다 나오면서 야 지금 것까지 다 치워.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는 거고 필요도 그렇죠.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치운 사람은 조대환 수석인데. 네. 이제 우병우 수석은 자기하고 관련된 것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했을 거고. 직접 관련된 것만 치웠을 혹은 또 뭐 자기 친한 직원들한테는 따로 얘기를 해줬을 거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그 일부 공개된 그 문건을 보면 삼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삼성이 필요한 게 뭐냐 파악해봐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특정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이게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건 경제수석실에서도 뭐 좀 하기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죠. 네. 그러니까 특정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인데 이미 그 잘 나가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고 파악해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청와대가? 그런 종류의 지시를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물론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크고 또 삼성이 뭐 법적 제도적으로 뭐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문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단정드리기가 참 못합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문건은 좀 일반론이에요.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라. 이거는 삼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삼성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사기업에. 그거는 좀 아니죠. 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이 아니라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성의 과제 해결하는데 정부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정부가 영향을 행사해서 해결해 줄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국민연금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금산분리 법을 좀 만들어 준다든가 법제도 뭐 그런 거죠. 이것도 민정이 파악할 내용의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까? 그게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익과. 이게 삼성의 이익과만 관련이 있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닌 것이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삼성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지고 아들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정부가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도 얻을 게 있으면 얻고 그런데 사기업으로부터 정부가 얻을 수 있으면 얻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세금을 많이 내게 해라 이런 동안. 어쨌거나 지난 탄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신 게 그 권력을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렇죠.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굳이 권력뿐만 아니고 기득권 집단들이 거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붕괴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바꿔보자라고 했는 건데 뭐 이 정도로 가름할게요.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 범위가 맞느냐.
그런데 이게 특정 기업을 위하는 거라면 업무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텐션이 뭐냐. 특정 기업이라도 인텐션이 뭐 하려고 알아보는 국가 경제 국익. 예. 뭐 그런 건 안 몰라도 또 이게 창조 경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결국은 말을 지원받고 최순실한테 돈을 지원받고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뭐 우리 공장장 같은 분은 그렇게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색안경. 그래도 저 문건을 보지 않고 단정 짓는 거는 위험합니다. 아니 뭐 그런 정황은 있으나 이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건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된다 직접. 예,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자필 메모에서 나왔다는 거고 자필 메모란 건 이제 필체란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지 저 다른 그 프로세스 저 워드 프로세스로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필체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런 일을 시켰을 때는 아무리 50명이라 하더라도 시킬 만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스가 있죠. 에이스가 있죠. 예. 그리고 의원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알려줘. 하여튼 이런 라인을 탔겠구나 하는 떠오르는 라인에 있는 거죠.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러시군요. 예. 누군지 말할 수 없고. 안 알려줍니다.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합니다. 예. 검찰에는 알려주실 생각은 있으시고. 물어보면요. 방송을 들으시면 연락을 바로 주십시오. 이 사람이나 하는 짐작가는 그림이 있다. 뭐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 예. 요쪽이겠구나 하는. 뭐 선발 투수도 1, 2, 3선발 원투펀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2, 3발까지 생각나십니까? 한 3. 3발까지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겠죠. 이게 결국은 또 안종범 수석 수첩에 등장했던 메모하고 연결되는 메모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뭐 삼성 엘리엇 엘리엇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메모에 또는 뭐 금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은산분리에 대한 이야기, 승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메모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결되거든요. 승마도 나옵니까 메모에? 그 안종범 수첩. 안종범. 수첩에는 승모는 이제 대가죠 결국은.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언론들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 공장장 말씀대로 그게 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게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게 서로 관계가 있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기가 8월 초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엄청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7월도 한 보름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면 대략 보름 사이에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 8월 2일 날 결심한다는 거는 재판부의 생각이 지금 그런 건데 지금 변수가 생겼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는 8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대충 한 2주 전까지는 결심하면 되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럼 8월 광복절 무렵까지만 결심하면 되니까 꼭 뭐 8월 2일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잘 하시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덜 남았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종의 전문 증거라 작성자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자필 메모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필이기 때문에 필체가 있고 또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이 되니까 범주가 있으니까 몇 사람 그리고 불러서 또 그분들이 거의 다 공직자들이니까요. 현재 스코어. 아하. 그러니까 뭐 부르면 오겠죠. 불러서 본인이 작성한 지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얘기를 확인해야 되죠.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정에서 이게 할 일이냐. 민정에서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그러면 너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무슨 지시를 받았냐. 지시를 받았겠죠? 전 그렇게 추정이 되지요. 만약에 이게 민정에서 만든 거라면. 이런 내용을 민정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런 거 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생각해 보세요. 민정에서 글쎄요. 이런 내용을 행정관이
갑자기 혼자 작성한다. 갑자기 혼자 한다. 예. 그건 삼성에서 장학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갑자기 행정관이 혼자서 삼성 경영권을 기회로 활용해 가지고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누가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그 작성자의 상급자. 작성자의 상급자. 그러면 당시 민정수석. 그러니까 비서관일 수도 있고 수석일 수도 있고 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 혹은 3인방일 수도 있고 3인방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직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당시 청와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3인방이 그 실무자한테 직접 지시는 하지 않지만 네. 수석이나 비서관한테 특히 수석한테는 3인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시라기보다는 뭐 협조겠죠. 말은 협조지만 예. 사실상 3인방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닌데도 3인방이 그런 업무 협조란 이름으로 이런 요청을 하면 3인방의 힘을 청와대 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VIP의 의중이 담긴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인방 입에서 나오면 예. 그래서 3인방도 가능하고 원래 직제상호는 비서실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직제상호는 그런데 실제 돌아가기로는 3인방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뭐 실수비 같은 데서 이게 이슈로 나왔는데 네. 경제수석하고 고용복지수석이 주로 관련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민정도 좀 알아봐라. 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 여러 다른 수석들이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할 내용은 아니죠.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비서실장이나 3인방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 경제수석이 요구했을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셋 중 하나입니까? 경제수석 아니면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경제수석이 그건 조금 예, 상상이 안 갑니다. 왜 상상이 안 가죠?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뭘 이걸. 자기들이 하면 되죠. 그렇군요. 민정에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경제수석실이 민정에다 이런 거 요청하는 지시할 그런 위계가 아닙니까? 그다지? 위계라기보다는 그건 좀 생뚱맞죠. 만약에 그런 걸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뭐 그게 생뚱한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요. 그럼 비서실장 아니면 3인방 이렇게 압축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뭐 수석한테 그게 입력이 돼 가지고 갔거나. 예. 예.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메모가 만들어졌으면 이 메모가 다시 공식 문서로 정리돼서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예. 다듬어서 가야죠. 이걸 이렇게 자필 메모로. 예, 그렇게 보고를 안 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하기는 좀. 근데 청와대 시스템이 이런 공식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초안부터 최종본까지 다 남는다면서요. 버전별로. 쓰는 거는 안 남고. 쓰는 거는 빼고. 예, 이게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입력하기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초안을 어떤 식으로든 뭐 저장을 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남죠. 초안부터. 예, 그러면 이제 버전별로. 작성 일시, 작성자, 제목. 계속 다 남는다. 내용. 근데 지금은 그거를 추적할 수는 디가우징 해버렸다니까. 다 날려버렸으니까. 예, 그렇다면 할 수가 없죠. 이 종이로 쏜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거죠?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의 위반 아니냐?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주. 예. 아니 피고인한테 그런 걸 자꾸 물으면 어떡해요. 예. 아니 이거는 이제 별도의 사안이니까 본인 게 아니라. 예, 어쨌거나 뭐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죠. 예, 조심스럽네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이제 공개할 수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슨 도장이 안 찍혔다고 하던데 도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자꾸 기록물 가지고 물으실 거예요? 네. 대통령 기록물이 이제 세 가지로 갈리는데 일반, 비밀, 지정으로 갈리는데 일반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은 원래 공개가 원칙이에요. 원래요? 원래 원칙은 공개인데 다만 뭐 국가안보 뭐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우려,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은 거의 대부분 공개 프리한 거고 비밀 기록물은 그거 보고 중요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대비.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분류 도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예.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분류 작업을 해서 예. 그 분류 표시를 하고 대통령 기록관에다 이관을 해야지만이 예. 그게 기록물이지. 예. 캐비넷에 남아 있는 분류도 안 된 도장도 안 찍힌 것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다. 딴 거 물으세요. 피곤한데 자꾸. 저 우병우 민정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뭐 구속도 안 됐고 사안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작죠. 네. 이 지금 걸려 있는 사안이 유죄가 된다 한들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등은 적절치 않고 그동안에 네. 제가 계속 한 거는 네. 어쨌거나 그저 윤곽근 수사팀장 네. 그때 처음 시작됐을 때 원칙은 가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 나와요. 이런 휴대폰에. 내용들이 네. 다 나온다고 휴대폰에. 그러면 이게 참 궁색하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증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청와대 내부를 들여볼 수 있었다면 다 나와요. 그때 압수수색 했으면 다 나왔겠죠. 다 나오죠. 네. 예. 비가오직만 안 해도 다 나와요. 다 나오고. 네. 휴대폰을 해도 다 나오고. 다 나오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려니까 궁색하게 너 세월호 때 뭐 어쨌지 저쨌지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예. 그 이후 예를 들어 탄핵 국면에 가고 나서는 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실제로 검찰 내에 흔히 말하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나간 사람들은 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보직이요. 보직이요? 보직.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거? 그렇죠. 잘 나가는 자리하고 잘 안 나가는 자리하고 못 나가는 자리는 뭐 누가 봐도 딱 아니까. 검찰 내에서 보면 딱 아는데. 예, 예.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나가는 자리에 자신하고 협조가 잘 되는 사람을 꽂아 줬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습니까?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거야 뭐 다 합니까? 공유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잘 나가는 자리라는 게 민정수석하고 업무상 연관이 되는 자리들이니까. 그런 자리에 본인과 친한 사람들이 저기 저 지방 어디에 뭐 저 형사부장하고 있으면 민정수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보단 이 서울 쪽 대검 법무부 뭐 중앙지검 특수부 네. 뭐 이런 쪽에 그런 사람들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인사 라인에 채워진 사람들이 대략 10명선이 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법무장관 청문회 때 네. 그동안에 사건이 이상하게 꼬인 것들 그거 지금 국정원 TF처럼 자초지종을 캐서 그거 도대체 누가 중간에 틀었냐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냐 그걸 밝히고 거기에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결과에 상응한 그런 상벌을 줘야지만이